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제대로 붙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중국에게는 역대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면서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두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건 아닌지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나오셨고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혜영 교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미중 간 관세 전쟁, 하루하루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25%가 또 아니군요. 145%입니다. 지금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지금 뭐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죠.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고율의 관세가 145% 부과를 했는데요. 이는 야구로 치면은 하이볼을 던져서 그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볼을 던지면은 투수전이 넓어지고요. 투수는 다양한 공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지난 12월 달부터 했었는데요. 이때 다른 나라와 또 같은 협상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라. 그리고 소비세율을 낮춰서 내수를 좀 확대해달라.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는 문제였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만은 유독이 다른 원칙을 또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지적재산권 피해 문제라든지 또 환율 정책, 그리고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틱톡에 대한 미국 사업권 매각, 대미 무역 흑자 규제, 또 펜타닐 원료를 수출을 금지를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차로를 열어줘야 되고 차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뭐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확실히 읽혀지죠. 무대응.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걸로 보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게요. 80이나 120이나 140이나 수출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이 액션하는 것은 더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의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산수도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대통령이 갖고 나온 관세율 표에 소수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부록에 있는 것하고 발표 자료가 완전히 다르고, 이번 같은 경우도 USTR하고 대통령하고가 서로 교감이 없었다는 거죠. 20%를 더한 숫자를 얘기를 안 하고 이거 그냥 125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부랴부랴 수정하는 그 엉망진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즉흥 관세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하게 계획된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경험이 없는 쪽에서 시작하는 것하고 벌써 이제 7년째 전쟁을 해서 이제 상대를 알고 있는 쪽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중국은 꽤 많이 정교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고 또 결국은 지금 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전화하냐가 문제죠. 네. 그래서 전화 먼저 하면 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바로 전화할게 그러는데 아직 전화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아직은 정권 출범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2달 반이라고 그러면 대응을 하지만 이것은 기다리는 게 답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무슨 무역 여기서 관세 얼마 때려서 무역 수지 얼마 줄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짜 카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맞상대를 하게 되면 그것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지지도 인기도 이제 길을 올려주는 효과가 되고 실익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적 포지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도 의견 주시겠습니다. 글쎄요, 우선 좀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영국 총리가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계화 이후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이제 열린 셈인데 우선 선공은 이제 트럼프가 성공을 한 셈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꽤 준비가 돼 있다 봐요. 이미 이전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금 관세 수입이 미국 전체 세수에서 차지한 비중이 1.8%밖에 안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1.8% 가지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뭐 재산업화라든지 아니면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해외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고 오는 거. 이것이 가능하진 않죠. 누가 봐도. 그 말은 지금 우리들이 관세만 보고 있는데 그 관세 다음, 그 관세 뒤에 뭐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관세, 환율, 금리,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막판에는 아마 지금 그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미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0년물 센츄리 본드, 네. 100년물 채권까지,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그 안보, 지금 이게 경제하고 안보가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트럼프가 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너머에 미중 양쪽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일단 관세가 너무 뜨거워서요. 관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품에 각각의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교역량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조영찬 소장님,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교역량이 3배 더 많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같이 때렸을 때 3배 더 중국이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 산술이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관세 율을 높여가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중국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공정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대원칙 하에서 본다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200억 달러를 대미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내고요.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GDP의 0.6%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145%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사실상 대미 수출은 거의 다 중단이 되고요. 저가 제품을 수출했던 중국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고만 지금 공장 안에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국도 이제 맞대응 보복 카드를 계속 꺼내들 경우에는 중국이 계속 이길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대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거의 80%로 수입을 합니다. 네. 옥수수도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식용유라든지 두부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발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가뜩이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으로 인해서 그 소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에는 그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카드를 쥐고서 싸우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네. 맞불 관세 했을 때 누가 먼저 백기를 들까? 그거는요. 그 어디가 더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프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냐, 위가 아프냐, 손가락이 아프냐는 건데 지금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중요한 카드 하나가 월마트예요. 그래서 미국 월마트가 월마트. 네. 이제 문 닫게 되면 미국인의 이제 위장이 나빠질 수 있는,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은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뭐 관세를 얼마 때리는 게 아니라 월마트에 납품을 못하게 중국이 제재를 했을 경우에 네. 월마트 재고 한 달 지나면은 매장의 60%가 비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협조해야지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애기 장난감이 없어서 애가 울고 있는데 이걸 바로 시위하러 쫓아나갈 거냐. 네. 그것에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소위 말하는 고통의 양으로 보면 안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력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서방 세계는 고통의 양으로 바로 측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이제 미국을 약하지만 공격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월마트를 제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소비 문제가 심하게 열리고 두 번째는 가장 이게 약하지만 세게 할 수 있는 트럼프를 공격할 때는 뭐 어떤 것도 먹히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딱 하나 먹히는 게 있죠. 이번에 이틀 만에 바로 한 주식을 폭락시키면 이거 난리가 나요. 네. 근데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생산 제품의 95% 중국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애플을 제재하는 순간에 우리 어떤 삼성전자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트럼프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세 외에 뭘 준비하냐, 뭐 움찔하는 보복 조치가 뭘 있냐 그러면 중국은 그 두 개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그래서 트럼프의 뭐 퍼스트 워디라고 하는 테슬라는 전차 공장이 40%가 중국에 있어요. 매출액도 그 정도 되고 테슬라를 제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통스럽죠. 가장 친한 사람인데 이걸 가만 내버려두면 바보 되는 거고 공격했다고 그러면 애플하고 월마트도 같이 제재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월마트, 애플, 테슬라. 교수님. 이게 단순히 그 고통의 양을 어디가 더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런 국별 단위로 볼 문제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상품의 60%가 미국 회사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테슬라 예를 방금 드신 것처럼 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보면은 1대 3인데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한테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한 셈이 되고 그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중국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아까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한 비중이 뭐 어떤 통계는 2.5, 어떤 통계는 3 정도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을 통한 예를 들어서 우회 수출까지 합치면 한 4% 정도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출한 양의 예를 들어서 60%가 소위 말하는 인트라펌 트레이드 그러니까 기업 내 무역이죠. 이렇게 네. 본다면은 중국 못지않게 가장 아픈 쪽이 미국의 소비자다. 네. 그리고 이게 인플레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환율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또 환율도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할 때 지금 둘 다 손해죠. 누가 모든 사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그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아프다면 이걸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 위안화 움직임을 보면 그 고시환율이라고 하잖아요.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17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고요. 이 하락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세가 35% 이상이 되면은 면도날처럼 그 얇은 그 이익률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무역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방 정부가 재원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조금을 줘서 제조업체들의 붕괴를 막아줬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3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재원이 바닥난 상태예요. 공무원 월급도 지금 못 주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부동산발 그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 채권이 늘어났는데 제조업까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중국 정부가 감내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좀 유도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외자 유출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으로부터 견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대미와 관련된 압박 카드를 쓰면서 그만 좀 때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장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지난주부터 시작된 테슬라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영화
그 신규 상영 편수가 523편이었는데 이 중에 미국산이 42편이었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규제한다 그러고요. 또 여행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문제, 희토류,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금 더 압박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미 국채 매도 카드는 어느 정도 미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효과는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발행한 국채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게 한 8조 조금 넘는데요. 중국이 7,60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대세영향을 못 주는데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마중물 역할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실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수급 때문에 간 것이지 중국이 팔아서 올라갔다, 뭐 영국이 팔아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장이 돼 있고 지금 그 위안화 문제에 있어도 지금 왜 절하를 하냐는 것은 그것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중국의 지금 수출이 이게 전체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밖에 안 돼요. 그럼 내수가 이게 83이라는 얘기인데 네. 환율을 절하했을 때 17% 살리겠다고 환율을 10% 20% 올리면 내수가 이건 이제 지옥을 가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전라를 뭐 7.1에서 7.2 한들 그게 몇 퍼센트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미국의 어떤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액츄얼리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장 아파할 만한 카드를 중국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주식시장의 나라예요. 주식에 충격을 주게 되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두 번째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잖아요. 생필품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게 중국한테 이제 볼모를 2명을 잡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언제 쓸 거냐 하는 건데 그거 썼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12%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해라고 그러자면 그럼 얼마를 적자를 줄이면 되는데 이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 얘기는 네. 아직 협상을 이거 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안 나왔다는 얘기죠. 최근에도 묘하게 기류가 바뀐 게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동맹과 합의를 한 이후에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전의 포석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전으로 가면 우군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군, 뭐 미국 하면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 이렇게 생각이 네. 되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포석에 두고 한 발언 같아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가 이제 EU 쪽에서 관세 0%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0% 다시 하자. 그런데 그건 별로 안 먹히는 것 같고 트럼프의 의도를 또 잘못 읽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양쪽이 다 이제 편 가리기 위해서 자기 편을 확보하는 경쟁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 그중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지목되는 그래서 아마 시범 케이스 비슷하게 미국의 어떤 성과를 과시하는 그 시범 케이스로 아마 한국과 일본이 선택되지 않았나 싶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재미난 거는 마찬가지 중국 역시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이 뭐 1대1 논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최근 또 결집 흐름이 보여요. 뭐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뭐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간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은 표를 혹은 편을 혹은 액수를 동원할 수 있는지가 막판에 되면 아마 거기까지 새대결까지 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반감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확산되어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은 결과는 뭐 낙관하기 힘들지 않겠나 미국 입장에서 네.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쥐고 그다음에 이번에 러시아는 아예 통째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예 네. 관세 아예 언급도 없고 그다음에 인도가 들어가 있고 그럴 경우에 본다면은 글로벌 사우스 인도 러시아는 중국하고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이 관세 전쟁 혹은 무역 전쟁까지 번진다면 그 경우에 과연 미국의 우건이 충분한지는 저로서는 뭐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동맹도 우군도 없다라는 식으로 초반에 이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근데 이제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예요. 90일간 유예 조치를 했으니까. 그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왜 예. 예,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 바이든 때는 패권을 추구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익 앞에 동맹은 그다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건 수단 가치에 불과한 거죠. 도구이니까. 해서 필요하면 다시 동맹을 끌어들였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내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문제를 과거처럼 우리도 동맹 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접근해가지고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네네, 덧붙이면 소장님. 윌버로스 전 그 트럼프 일기 때 상무장관이 이번 주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중국의 고립화에 있다. 관세는 이런 고립화를 위한 프로세스 일부고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경제를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미국의 진짜 속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규제 강도는 좀 더 세질 것이고 또 그 현재 145개국과 그 미국이 무역을 하는데 이 145개국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더 무역량이 많습니다. 이 중에 112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무역량이 2배 정도 많은데요.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근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던 이야기는 네. 중국과 관련된 그 편에서 같이 있었을 경우에 너도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서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A+에서 A 등급으로 강등을 시켰거든요. 이런 강등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중국 편에서 자유무역 다원주의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생각들이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의견. 그거는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시대하고 트럼프 1기하고 2기하고 왜 트럼프 전략이 달라졌냐? 네. 그 중국, 지금 바이든의 유일한 척도는 무역수지 적자예요. 근데 무역수지 적자 과거 같으면 중국이 뭐 60% 50%를 갖고 갔다가 지금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 적자의 30% 그 언더예요. 그럼 나머지 7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70개 나라든 뭐든 다 이제 때린 거죠. 그래서 상황은 중국의 대미 흑자 폭이 과거보다는 훅 줄었다. 그래서 이거 흑자를 전체를 줄이려고 하면은 중국 이외 나라도 다 이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70개를 한 번에 때렸고 왜 그걸 하루 만에 90일 유예를 했냐 하는 것은 그전 주가 폭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재무장관이나 얘기는 원래 이게 트럼프 각본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건 이제 급조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동맹은 미국 이외 나라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적의 적은 이제 친구다. 이제 이 논리로 방금 지적하신 이제 그런 뭐 인도니 뭐 다른 아더스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묶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 무역 수지 흑자에서 최근 8년 동안에 중국의 비중이 얼마나 낮아졌냐. 그럼 흑자를 줄이려고 하면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중국 이외 나라를 반드시 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다 주둔해 있고 경제 외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촘촘하게 얽혀 있는 나라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니죠. 그 이후에 CNN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죠. 한중일이 이번 관세 전쟁에 대응해서 뭐 공동 대응을 하냐?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고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협조에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건은 유럽연합 같은 거인 거죠. 지금 중국이 유럽연합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아주 재미난 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고 하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 툴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하고 안보는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 컨셉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관세하고 이 안보를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또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고 시도를 할 거라 봐요, 저는. 네. 그리고 1980년대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네. 비슷한 것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레버리지다. 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물론 관세도 중요하죠. 관세 카드만 이것만 가지고도 전세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지난번 유세 중에 트럼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 EU 국가가 자기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내지 않는다면은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돌아. 그러니까 안보를 지렛대로 EU로 하여금 더 많은 방위 부담을 끌어내고 동시에 물론 경제적 효과도 같이 노리고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판은 단순히 관세판이 아니라 지정학과 동시에 지경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 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요 다음까지 보면서 우리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한중일 뭐 FTA라도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덕수 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국하고 같이 할 생각이 사실은 없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지정학적 맥락을 같이 보면서 이 대응을 설계를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뭐 여담입니다만 너무 일찍 미국 편 선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네, 물론 시간을 좀 더 여담입니다. 끌었어야 되는 거죠. 네. 소장님, 만약에 유럽연합이 중국에 정말 공동 대응 이런 기류로 간다면 이건 되게 큰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 아닙니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 패러다임도 바뀌게 됐고요. 네. 세계의 그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과연 EU가 체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중국에 손을 들어줄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팔은 안으로 예, 굽습니까? 아무래도 위안화가 그리고 브릭스 통화라고 하는 유닛이 달러를 대체해서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 또 글로벌 표준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이 사라졌을 때 EU가 이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빨리 EU 집행위원회도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원주의나 이런 쪽에 혼돈이 준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협력 이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 외갓집인 유럽을 저렇게 세게 때렸냐?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야망이냐?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바이든은 전쟁 2개를 발생을 시켰고 전쟁 2개를 종전시키는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변수가 유럽인데 유럽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우러 정전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손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국방비 올려라. 안 올리면 나토 빼야겠다는 방금 지적하신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러 전쟁의 정신 이제 못 팔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전략이 지금 이제 먹혀지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부지리는 중국이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떤 정부 어떤 경제권도 마찬가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유럽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쁜데 전쟁까지 터져서 국방위까지 올리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 자동차든 기계든 유럽이 팔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유럽으로서는 이게 미국이 믿기도 하지만 이게 경제를 빨리 살리는 데는 미국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중국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중국은 요때를 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의 중재자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국이 돈을 갖고 흔들기 때문에 유럽이 본심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서로 손을 잡는 이제 언제 허질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다.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 이제 미국도 중국도 우호 구운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협상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지형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한 카드를 우리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아니 건가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서로가 다 갈라치기 지금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 평화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떼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뭐 평화 제안을 하고 또 동시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재미난 게도 러시아하고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대놓고 지지를 안 하잖아요. 끝까지 카드를 숨기고 있는 셈인데, 그거는 엄연히 이유라고는 자기한테 큰 시장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하고는 간격을 두면서도 또 뒤로는 또 아주 밀접하게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셈인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든 유리한 지형을, 싸우기 좋은 지형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제일 유리하냐? 지금 당장 아직 지금 특히나 차기 대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이 조건에서 네. 바로 협상을 예를 들어서 이 대행 체제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차기 정부에게 넘기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기초만 닦고 가는 게 유리하냐, 이런 판단, 이런 정치적 판단, 정부적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전 세계의 동향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브릭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등등등 EU 특히 이 반응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지 조건에서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그냥 되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좀 들게요. 미국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 편에 서서 중국을 같이 견제해 줄 테니 우리는 관세 유예해 달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의 지형 변화를 보면. 네, 지금 엄밀하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 경영이 약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달러 강세, 특히 그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무역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 제조업 경쟁력이 그 위축이 되면서 공업 생산력은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500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242분의 1로 축소가 됐는데 네. 뭐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뭐 설비라든지 그리고 R&D라든지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그 이공계 졸업생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시킨 내용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렇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고 또 미국의 투자를 늘린다는 이런 딜이 가능하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전혀 면제보다는 최소 5% 이상을 좀 깎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물가 발표된 거 보니까 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작년 9월 달이 경기로 보면 최악 바닥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언론에도 뭐 중국이 CPI가 마이너스다 가지고 뭐 이제 디플레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디플레의 진짜 의미는 생산도 줄여야 되고 소득도 줄여야 되고 물가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중국은 이제 CPI만 지금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디플레는 아니다. 디플레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CPI 마이너스는 중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 CPI에 돼지고기하고 채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 CPI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보려면 뭘 봐야 되냐? 코어 CPI를 봐야죠. 근데 코어 CPI는 플러스 0.5예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플레 들어갔다 디플레의 뭐 이제 정도가 심하다 이거는 건 조금 과장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전임대에서도 뭐 여러 차례 확인이 됐지만 지금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되게 확고하잖아요. 그건 이제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내수가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수가 뭐 6분기째, 8분기째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10% 하다 5%, 3%, 2% 떨어졌다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중국 하나만 계속 보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뭐 저거 내수가 엉망이다 그러는데 작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3,200만 대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지금 뭐 당고대로를 산 자동차가 2,200만 대인데 한 해 그 정도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의 소비 부진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네.
5.5% 이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구 한신으로 인해서 그 소비들이 조금 좋아졌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지원 정책에 의해서 기업 투자도 좀 늘어났고요. 또 밀어내기 수출이 관세 그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일어나면서 1분기 성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그 2분기 들어서는 이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쪽의 취업 대책이나 연금이나 유아, 의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주는 뭐 기본적인 정책안과 관련해서 1차 부양책이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에는 당연히 무역이 이 성장을 주도해 왔다면 이게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대외 무역 의존도 우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20% 전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기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5% 성장한다면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지금 WTO에서도 이 통계 잡은 거 보면은 전 세계 무역량이 전 세계 GDP 성장률보다 처지고 있어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글로벌 지각 변동에서 무역보다는 내수로 이 중점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뭐 여러 징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중이 이제 어떤 그 전면전을 펼칠 것이냐,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면 언제 만날 거냐 이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병서 소장님께 먼저 좀 드릴까요? 6월 정상회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겁니까? 6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썰이고요. 미국도 중국도 그걸 확인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얘기거리로 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4월 달에 진짜 발효가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제품의 재고가 스탁아웃되는 시점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정치인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석 달 기다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 미룬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내부적인 조율, 뭘 주면은 이걸 서로가 명분과 실리를 서로가 이게 챙길 수 있는 딜을 이거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145% 때리면 중국은 뭐 수출 빵이 되죠, 미국으로. 근데 작년에 중국이 한 3천억 불, 2,960억 불인가 무역 흑자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 3천억 불어치를 내가 더 사줄게. 미국한테 그렇게 오파했을 때는 이제 트럼프는 봐라.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3천억 불을 사지. 근데 중국으로서는 수출이 0이 돼서 무역 흑자가 0이 되는 거나 같은데 미국한테서 정말로 자기네가 필요한 석유하고 농산물을 사게 되면 이것은 뭐 충분히 말이 되는 비즈니스고 이것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나 또 트럼프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결과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제안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진핑이 두려운 것은 트럼프가 아니고 14억 인민의 시선입니다. 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꿇어줬다 이런 인상은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걸 네. 피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이제 전화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한 소비자가 트럼프의 입보다 더 세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타임을 잡냐 그 문제고 그 사이에 아마 그런 정도의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의 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뭐 정상회담은 뭐 꼭히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정상회담 온라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 뭐 문자 메시지라도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밑 협상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물밑 협상 채널이 한 100여 개 됐었는데요. 지금은 가동이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그 사회를 맡고 있는 칭화 대학과의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있는 그 라인들인데 이 라인들까지도 최근 들어와서 거의 그 대한 물밑 협상이 좀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직접 소통 채널. 예, 직접 소통 채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좀 더 세지니까 그게 깨지고 나서 중국에서는 전쟁은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예. 현재 그 6월달 버스데이 서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이면은 허니문 기간이 끝납니다.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언론이라든지 의회가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제 이거 끝나면은 트럼프에 대한 그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트럼프 트럼프 입장에서는 7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145% 관세 부과한 이틀 전에 나는 시진핑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시진핑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이라고 극찬을 한 것도 이제 대화 서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겠죠. 네, 네. 그 중국도 앞에 강경한 성명 내지만 뒤에는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어떻게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소비자들의 분노, 중국은 인민들의 시선. 이게 다 걸려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 적정 관세율을 놓고 그 여러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자료 하나를 보면은 한 관세율을 20%까지는 소비자 후생, 미국 소비자의 후생이 정대합니다. 그리고 20에서 59 가량은 서서히 하강하다가 관세율이 50%가 넘어가면 소비자 후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 15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는 블러핑이죠, 말 그대로. 저거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그건 서로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흔들었을 때 그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뭐냐. 여기 포인트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지. 저걸 가지고 끝까지 관세를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의자 돌리기 식으로 하는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20% 전후의 관세율은 아마 미국이 계속 가져갈 거로 보입니다. 그게 소비자 후생한테 플러스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죠. 우리도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서는데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 조선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협상에서 조선업이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소장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국의 지도자로서는 입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자고 나서 한 얘기를 액면을 믿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했던 IRA 칩스법을 하루아침에 홀랑 뒤집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했던 얘기 지금 일주일 사이에서 뒤집기 때문에 액면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땐 대중국 전략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인 것이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뭐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배터리고 세 번째 전혀 의도하지 않던 조선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모든 첨단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지만 배터리는 중국이 못합니다. 미국이 못합니다. 네. 중국 1등, 한국 2등. 근데 중국 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머스트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이 걸린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는 뭐 어부질이 이제 기회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바라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국이나 이런 게 과연 대항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은 잡은 고기다. 잡아놓은 고기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요구사항이나 이것이 이게 느슨하지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더 센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세는 뭐 면제를 하든지 낮춰주지만 주둔금 비용을 10배를 내라. 이런 요구 들어올 수 있죠. 이른바 패키지 딜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10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세금 깎아주는 것, 관세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려놓고 보면 지금 뭐 미국하고 관계는 정말로 이게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또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지 이것이 낙관적인 견해도 비관적인 견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미국의 엔비디아나 AI도 한국에 딱 이 회사 하나가 없으면 주가도 폭락하고 못하는 게 있죠. 네. HBM.
그래서 우리는 네. 반도체나 우리가 잘하는 걸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집중되면서 지금 장기전의 양상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본격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로서도 이 장기전을 포석에 두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